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북한이 기존의 핵 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왕따로 남게 될 것이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앞으로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평화를 외치면서 핵실험을 하는 북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중세식의 사고를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21세기에 중세식 사고를 가지면 왕따 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올해는 경기도가 예산을 책임지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인 910억 원을 긴급 편성에 지원한 뒤에 2개월 내에 도의회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도가 채권을 발행해서 1년치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건데요. 도의회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일단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겁니다. 새정치와 강한 야당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고민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다. 야권 개편의 주요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당내 주류와 거리를 두고 있는 박 의원은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영입을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정치와 강한 야당은 배치되는 두 개념이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하다는 의미는 자신들 지지층을 위해서 강성 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당은 자신을 버리고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 고민보다는 결단이겠죠?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입버릇처럼 내가 인간 조련사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운전기사 폭행 논란을 일으킨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폭로자 A씨가 한 발언입니다. A씨는 최초 폭행 피해를 주장한 운전기사가 일하기 직전까지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는데요.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다른 사람들을 조련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인격 수양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연세에 맞는 사고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환입니다. 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직장은 다음 주부터, 빠른 직장은 이번 주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 돌려받는 직장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낸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증빙 서류 잘 챙겨야 되는데요. 예. 꿀팁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신용카드는 총급의 25%만 사용하십시오. 예. 중요한 건 체크카드인데요. 예. 체크카드 많이 쓸수록 소득공제 혜택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의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그 전에 사용분의 절반 이상이라면 공제 혜택 50%로 늘어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무주택 세대주인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연간 최대 75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필수인데요. 예. 가끔 가다가 이 집주인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1가구 1주택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오피스텔도 임대하면서 영업용 신고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 이 세액공제 받는 거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요건 완화되면서 임차 끝난 후에 다른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경정 청구라는 게 가능하니까요. 이거 혜택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셋째는 이제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하면요. 다음에 연말정산 때 세금 감면 혜택도 줍니다. 요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네 번째, 의료비 공제 가운데 보청기 구입 비용이나 휠체어, 또 안경, 콘택트 렌즈 이거 여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난임 시술비까지 올해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신경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저거 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한국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가시면요. 예.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예. 요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참 그 연말정산 잘해야지 또 돈도 많이 돌려받죠. 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오늘 한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대화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예. 노동관계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열어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 논의한다고 하는데 예. 사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지난 4월 달에 그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했던 전철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것 때문입니다. 추후에 노동개혁 향방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정부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이거 노동개혁 5법 이거 쟁점법안 처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 워낙 거세다 보니까 야당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여야가 힘들다고 그래서는 아니에요. 총선 때문에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든 좀 타협안에 도출하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참 보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소식이 있네요. 49년 만에 잔업을 폐지했다. 예? 예, 이게 그 67년도에 울산 공장 준공 이후 잔업이 49년 만에 폐지되는 건데요. 예. 네, 현대차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작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업 없이 8시간 플러스 8시간 근무 형태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조는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근무하고요. 네.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12만 1000대 감소분, 이건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작업 시간으로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잔업을 폐지한다. 잔업을 폐지하는 것만큼 또 좀 신규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또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발표할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에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3.3%에서 3.2%로 낮춘 뒤에 계속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 내수는 작년 하반기 메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회복세가 얼마나 갈지 불투명하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이 중국발 리스크 연초부터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국제 유가, 그 미국 금리 인상 난제가 계속 쌓여 있는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는 2%대 중후반은 낮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는 3.0%, 3.1%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2% 전망이 그 가계나 기업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또 현재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7개월째 계속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군요. 기준금리는 동결한다. 근데 언젠가는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 종목에서 선전이 계속되는데 법슬레이 스켈레톤에서 계속 메달 따고 있죠, 지금.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은메달 따내고 있거든요. 이 4차 대회 1, 2차 시기 합계 1분 48초 76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최고 성적이자 생애 두 번째 은메달입니다. 이 윤성빈 선수가 이 스켈레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참가했던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16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월드컵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는데 계속해서 기량이 향상되면서 이 벌써 세계 랭킹 4위에 올랐습니다. 이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와 함께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한국 썰매 종목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봅슬레이 코치 하시던 분이 있죠. 로이드 코치인가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봅슬레이는 물론이고 스켈레톤까지도 이렇게 지도를 해줬다. 이거 참 정말 이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찡하고 울리더라고요. 어제 이 스켈레톤에서 이 은메달 따냈고 그제 봅슬레이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인데 이 경기에 나설 때 이 썰매하고 헬멧에다가 이 로이드 코치 그 명복을 비는 스티커를 붙이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봅슬레이 대표팀 이끌면서 우리 선수들이 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분인데 이 갑작스럽게 이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떴거든요. 근데 이 투병 중이라는 걸 선수들에게 끝까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투병 중이라는 거. 그러면서 끝까지 선수들을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좀 남겨줬죠. 여자 피겨에서는 또 유망주가 탄생했다고 그러죠. 어제 이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주니어부에서 올해 만 11살이거든요. 이 물원초등학교 6학년인 유영 선수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그냥 우승이 아니고요. 이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깨면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건데 이 김연아 선수는 이 12세 6개월에 우승한 것이 종전 기록이었는데 유영 선수가 11살 8개월에 우승하면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요. 이 경기 장면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 1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연기 자체가 자신감이 있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유영 선수가 이제 11살인데 어제 우승하고 난 직후에 그동안 힘들게 훈련하는 것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잘 성장해 나가서 김연아 선수의 뒤를 잇는 좀 이 피겨스타로 좀 다시 한번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세리 키즈, 이제 김연아 키즈가 나오는군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계약이 임박했다고 그러네요.
어제 오승환 선수가 미국으로 출국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계약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의 이 CBS 스포츠가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의 계약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CBS 스포츠 보도 내용대로라면은 오승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게 될 거고 곧 신체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신체 검사에서 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세인트루이스가 이 마무리 투수 트레버 로젠탈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이 선수 바로 직전에 오승환 선수를 세덤맨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이 세인트루이스가 아직까지는 오승환 선수의 구위에 100% 신뢰는 못하지만 그래서 출전 기회를 보장하면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예. 오늘 토트넘전에서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죠. 지금 그 점이 좀 아쉽거든요. 이 오늘 새벽에 이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는 아니고 FA컵 3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예.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하고의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측면하고 중앙을 오가는 공격수로 풀타임을 뛰었고요. 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이렇게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이 골 터뜨리면서 뭔가 좀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경기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월요일 출근 시간 슬슬 마감이 될 때인 것 같습니다. 8시 25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 아직은 정체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안전운전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는 제천 방면 평택터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 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이 구간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아직은 신월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도 5km 구간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노포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뒤쪽으로 6km 구간은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신갈 분기점을 지나 수원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은 신반포로 노년역 쪽으로 반포동 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 사거리 구간 5차로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이 1월 11일이죠. 제2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실 국장을 지내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도 당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딴 데 이렇게 이 당원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저희 당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돈도 안 들고 하실 말씀도 하실 수 있고 훨씬 좋습니다. 유료 문자 50, 그럼 책임당원. 그래서 50원의 유료 문자. 예, 우리 무료 문자 아닙니다. 책임당원이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아주 심도 있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안건인데요. 지금 말이에요. 안철수 신당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양쪽이 이 인재 영입을 한다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위원장 맡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죠. 여기에 인재 영입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문재인 안철수 두 인재 영입위원장의 영입 경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겁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소리 좋다. 좋습니다. 이거 역시 사람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게 돈 주고 안 사고 지난주에. 다시 한 번만 쳐볼게요. 이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투자가 돼야죠. 맞아요. 네, 소리가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이게 좋은 거네. 자, 그러면 두 분의 모두 발언부터 시작을 하죠. 먼저 우리 최진 원장님부터. 예. 왜 이제 영입을 경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평소 때 좋은 인재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하다 보니까 과일 경쟁이 붙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가 누군지부터 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우리 영업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정책적으로 어드바이를 써먹을 건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지 지역구에 내보낼지 이런 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놔야 인재를 영입한테 여러 가지 좀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부총장님은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나이 순서를 쫙 나가는 거니까. 예. 그거 사실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부총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 네. 모두 말인 거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다 봅니다. 늘 정치나 기업에서나 사람 사는 게 있어서 개혁과 변화는 화두로 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개혁과 변화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개혁과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개혁과 변화라고 봅니다. 예.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죠. 머리로 하게 되면 세력을 모으는 것이고 가슴으로 하게 되면 동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나온 새로운 당입니다. 결국 세력을 모으기보다는 동지를 모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정치 이해관계라든가 정치 시대기 계산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인재를 영입하다 보면 결국 그건 세력에 불과한 것이고 그 세력은 이해 득실이 따져가지고 결국 영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동지를 모으는 마음으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천천히 모으고 좋은 사람을 모으고 이런 방법에 그 방점을 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문재인 두 분만 이제 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의 정당이라기보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두 당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딴 게 있어요. 뭐냐면 새누리당 얘기인데 제가 어제 이걸 보고서 전 굉장히 조금 제가 만일 뭐라 그러죠? 영입 대상자였다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 담과 함께할 젊은 전문가그룹 그래가지고 한 6분인가요? 발표를 했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끝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이 애국심 때문에 자발적이 아니라 스스로 온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잠깐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저거 하는데 그 가수가 저한테 초대권을 보내줬어요. 그 초대권을 갖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딴 사람들 다 입장권 쓰고 줄 서고 쫙 있는데 나 초대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입장권 사서 와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좀
좀 거시기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더구나 섰던 분들이 다 저희가 잘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또 많이 하셨죠. 예, 같이 방송을 해왔고 또 나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력 있는 그런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어느 쪽이라도 영입하고 싶은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가서 이렇게 지지선을 했다는 것. 그건 상당히 새누리당으로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입했다라고 크게 공언을 하고 아주 크게 환영한 식을 가져도 사실은 부족할 판이죠, 사실은. 그런데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제발로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본인들을 또 모색하겠고 그걸 지켜보는 외부 사람들도 상당히 좀 민망한 느낌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감정이입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감정이입이 됐냐면 만약에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김무성 대표가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개인적인 소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글쎄 초대권 영입이나 말을 쓰지 않아요. 입장권 사라니까 기가 막히죠. 영입이나 말을 쓰지 않아야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저도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들이고 친하다 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결단을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섰는데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 물을 뿌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이 무슨 인재 영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건 아마 동의를 하는데 아마 그게 무심코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왜냐하면 원래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천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가상 전략 공천 안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죠. 물론 김무성 대표 입장 이해하죠. 자칫하면 이게 맞다는 그런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략 공천용으로 데려온 건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툭에 툭 한마디 던진 그런데 건데. 전략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영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분들이 우리가 모셔왔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설령 그 중에서 한 분이 스스로 찾아왔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셔왔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거는 사실 그리고 이거 한번 딱 두들기고 말 이건 아니죠 사실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 꼴이 우습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누가 새누리당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며 야당이 또 저걸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 순수와 전략적 차원도 고려가 안 됐습니다. 법조인들만 네 분 정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새누리당 나머지 한두 사람 빼고는 대부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또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도 앞으로 새누리당은 법조인 당이다 또 웰빙 당이다 이런 어떤 오명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걸 좀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배려도 없고 전략도 부족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서 야당들로 넘어가서 근데 야당 넘어가기 전에 혹시 그러면 안 되나? 그분들이 너무 아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대변인이라든지 대표가 한마디 좀 덧붙여주면 안 됩니까? 반대로? 그렇죠. 이제 덕담 차원에서 자발적인 입담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영입한 거. 아니, 예를 들면. 좀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최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대표가 그냥 예의상에 얘기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4번씩 찾아가지고 그냥 모셔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체면 쓰는데 다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오늘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으로 하여금 뭔가 자꾸 가려운들 그렇게 좀 시비거리에 던져주는 그런. 안 한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말은 한번 뱉으면 끝이니까 이게 물론 엎어질 거예요. 하기 전에 조심해야죠. 근데 그리고 이 야당들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인재 영입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 당명 발표하고 인재 영입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후에 취소했죠. 취소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재 영입 1호는
자진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총장님은? 입당을 취소하는 당 차원에서 입당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이었고 예. 본인이 자진해서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죠. 이게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죠. 예. 당 차원에서 입당을 취소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명분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당 차원에서 이건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입당 취소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름대로 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 입당한 사람, 영입한 분의 좀 존중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본인이 자진해서 입당 취소를 하기에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인재 영입 시장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열려 있는데 지금 이 기회를 해서 앞서 뭐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동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당 차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뭐 제대로 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들이 이런 취소라든가 반납이 되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터넷 검색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해과 덕실 관계 이것만 치중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예, 그것만 적신했기 때문에 뭐 이런 오류가 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지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인재 영입하는 거 보면 그때도 시스템은 없었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측근이 가서 어떤 의사가 있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전문적인 역량이 되는지를 나름대로 상당히 만나서 검증을 해봅니다. 예, 사전 검증을 미리 하는 거죠. 메모하고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총재. 예. 그럼 두 번째로 다시 만나서 다시 또 본격적인 거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뭘 할 건지 혹은 인간적인 면까지 상당히 검증을 거쳐서 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면 한 달, 두 달이 걸립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조차도 있는데, 뭐 후닥닥 말이도 잠깐 와서 뭐 해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심전이 있고.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이제 영입 시장은 질보다 양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뭐 묻지 마, 따지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인재 영입한다면 그러면 인재가 아니고 인재가 아니죠. 그냥 그 영입이죠. 제가요. 지금 이상희 부총장님도 그렇고 최진 박사님도 그렇고 그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문가 영입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 전문가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대체 이 전문가가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거 부족한 것을 모셔왔다. 이러면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분도 다 훌륭하신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재들이고 훌륭하신 전문가들이지만 문제는 위인설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도 선매 후 위인설관. 이거거든요. 하지만 원래 인재 영입이라는 건 적재적소를 위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남이 뺏어갈까 봐 일단 입도 선매하고 위인설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입한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야가 지금 변호사들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당내에 이미 율사 출신들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지금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퍼센테이지가 제 기억으로 13.5%입니다.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결국 이제 앵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인사라는 것은 인재라는 것은 적재적소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그동안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인재 영입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인재 영입 장면이 평상시에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수혈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뭐 새삼스러운 인재 영입 시장이 이렇게 크게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네들이 카르텔에 갇혀서 그네들이 기득권만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열망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람 해서 변하는 모습 보여주자. 이런 아주 야근, 얕은 어떤 그런 전략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뭐 전문가들로 뭐 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가절하돼서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 요번에는 사실 인재 영입 같은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전문성.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는 의사라든지 뭐 전문가들은 다 뭐 정치할게요. 그 외에 또 도덕성 지표를 두고. 그래서 참신성도 둬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정치적
정치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 의정 활동한다면 잘할 수 있는 건 정치적인 장래성까지 심지어 주변 평가까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시간은 오래 걸리죠. 좀 기준을 좀 정하면 그렇죠. 근데요. 대충 나옵니다. 이거는 쉽게 어렵지 않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인재 영입이 되신 분들이 이게 제가 뭐 걱정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또 험지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데 그러면은 진짜 이분들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비례대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사실 전문가는 원래 비례대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야당 같은 경우에 갈라져가지고 몇 번까지 그 당선 안정권이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엔 20번까지는 그래도 안에 들면 되나보다 그랬는데 요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여당의 아주 유명 인사하고 붙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묘한 게 있습니다. 인재가 결국 당 또는 기업의 그 아주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인재가 자산이라는 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험지 나오는 지금 이야기 나온 자체가 자산을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글쎄. 그럼 그 자산 가치가 지켜지겠냐고요. 글쎄요. 물론 그 험지에 나서 잘 극복한다 그러면은 그 자산이 온전히 지켜질 수도 있겠다 보지만은 대부분 자산이 흠집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재는 자산이 아니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게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안대희 전 대표관이라든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과는 달리 험지로 가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당대표의 정치적 정직에 대한 제거에 우선 그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인재다. 그리고 보면 인재들이 되게 이제 전문가들인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이라는 게 되게 목물 스타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투쟁력 밑바닥을 기는 그렇죠. 좀 그런 건 아니죠. 부족하죠. 네. 그래서 아까운 인재를 힘들게 영입해가지고 자칫 망가뜨리면 사실 정치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도 있고. 예. 아니 그리고 험지 출마하라고 그래가지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 그러면 내가 당의 뜻대로 근데 또 있잖아요. 이제는 당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인 종로에 간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이러지도 못하죠. 험지로 가라 막 이렇게 또 사방에서 그래서 그냥 그럼 당의 의견을 따르겠다. 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경우들이 새누리당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은 결국 지도력의 부재로 봐야 됩니다. 네. 당 지도부가 명확하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은 국민 공천제 이런 부분도 저는 그 원칙에서 명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뭔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행위에 대해서 또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도부는 하는 것이고 지도부는 그에 따른 어떤 상황에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국민 공천제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험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 그 지도부가 왜 있느냐. 그 있는 이유에 자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기 있게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정치적으로 좀 피해를 입기 싫다는 부분이 지도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지도부적 희생이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 인재 영입하고 상당히 다른 장상이 두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는 주로 야당이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큰 이벤트라든지 확 관심을 주목을 끌기 위해서 했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DJ나 YS 같은 사람들은 확실한 약속을 줄 수 있었고 또 지켰죠. 비례대표라든지 혹은 양지 아주 좋은 지역에 공천을 한다면 말 자체가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요 야당이 아니라 새 정당에서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라 김무성 그룹, 문재인 그룹, 안철수 그룹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는 적고 공급은 딸리고 이런 상태인데다가 또 약속을 하기가 힘든 상태 아닙니까? 조금처럼 험지는커녕
공천 자체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새누리당 가신 분들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험지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지금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험지 표현이 맞습니다. 예. 험지에 대한 그 정의가 해발 700m 이상의 험지라고. 그렇답니까? 예. 저 화전이 가능한 지역. 예. 야, 근데 아니 진짜 역시 근데 뭐 여기에서도 거론이 안 되는 분들도 인재는 많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정치에 안 가려는 인재는 많은데 어쨌든 훌륭하신 분들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각 정당들이. 그리고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위인설관. 입도 선명 후 위인설관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당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샵 0945 유료 문자 50원이죠. 샵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진짜 이건 뚜덕이만 난다. 네. 소리가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뚜덕이는 민망해서 뚜덕이라 말았잖아요. 예. 자, 북한 그 수소탄 핵실험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두 번째 안건인데. 자, 정부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여러분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총장님. 네. 그 안보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 이념보다 제일 먼저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안보가 굉장히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좀 절대 필요하다. 특히 그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텐데 무기가 필요하냐 아니면 외교가 필요하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하는 것이 현 정부라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 또 중국과 북한 또 우리와 미국 관계, 우리와 중국 관계 아주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외교적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외교적 관계를 지금에서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 북한 수소 핵실험으로 인해서 핵 무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참 예민한 문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428년도에 김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조 세종 때였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때 세종이 만든 것이 상강행실도입니다. 예. 상강행실도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상강행실도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한글입니다. 잘 읽게 해주기 위해서 그 상강행실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게 백성들이 잘 알게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위기적 상태에서 이런 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핵무장에 대한 부분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수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 그리고 투철한 애국심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회를 인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절대적으로 냉정한 그런 인식이 절대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방,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안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글이 필요하듯이. 한글이 필요하듯이. 지금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 4년차 예. 가면서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누구나 남북관계 안보 부분 플러스 이제 외교 외치 않냐 이제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상황이 보면은 과연 이게 대표 업적으로 꼽을 수 있겠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거든요. 지금 남북 이 핵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핵 문제 대처에서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안보 체계가 좀 흔들리고 휘청휘청하고 혼선을 빚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어떤 안보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지도자 벌써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4번, 5번을 만났는데 이렇게 보면 시진핑과 인간적인 관계 따로 중국과 외교 따로인 것 같아요. 보면 완전히. 야,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중국 외교를 좀 허방을 질렀나. 우리 천안문 앞에까지 갔을 때 얼마나 박수 쳤습니까? 이제 중국과 관계가 제대로 되는구나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중국이 마치 북한 편을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간의 외교도 우리 대사관제 나갔지 않습니까? 김장수 외교장 나갔는데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훨씬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이번 과정 뼈아프게 좀 와닿았습니다. 대중국 관계. 자, 지금요 외교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뭐냐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지지가 나왔을 때 동시에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 지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느냐,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여기는 이 부분을 국민적 정서라고 하지만 정치적 판단에 있다는 것이겠죠. 안보에 대한 긴장 상태가 되고 그러면 방금 우리 최진 원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뭘 했더냐. 햇빛 정책 이후로 시작해서 한 번 더 프로세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긴장이 완화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실패 이런 그 책임론들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취해야 될 그런 조건은 뭐냐. 강경책이죠. 그 강경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유엔의 협조라든가 미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부 단속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쓰고 빨리 쓸 수 있는 신속한 수단이 뭐냐고 봤을 때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 이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좀 어제 사실은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친구가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분인데 근데 참 민망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은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별게 없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원점 타격, 지점 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형식적인 거고, 만약에 그런 말까지는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 뭐 서울 한복판에 불쑥 어느 날 갑자기 쏘았다든지 말이죠. 혹은 화생방 같은 아주 특수전을 한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나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작전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 건 확성기밖에 없다는 아주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성기 방송이 너무 늦었느냐 빨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붙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할 수밖에 이거밖에 없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B-52도 띄워주고 핵하고도 보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확실한 것은 북핵 문제에서의 당사자는 우리다라는 일단은 물론 이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미국을 의식해서 미사일 핵은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여당 일각에서는 핵무장론도 나오고 이러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30초씩만 말씀해 주시죠. 이상희 정치 수사로서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 위기적 상황 또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던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 그러면 뭐 NPT 탈퇴부터 시작해서 유엔과의 어떤 뭐 문제점들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 관계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회를 이래서 국방에 대한 부분 우리에 대한 핵무장에 대한 그 억제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진 원장님. 어차피 요즘에는 어느 한 특정 국가가 전쟁을 무리하게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차제 외교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교를 특히 우리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 이것을 강화하고 그리고 저쪽에 불의 어떤 기습이라 이런 거 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전방 주변에 있는 국방 안보 체제 이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하는 것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계는 매주 할 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